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에 대부분 이제 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만약에 처음에 지금 4월 달 뭐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3, 4월 달, 4월 달에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세법을 11월, 12월 달 입문 강의라든가 1월 달, 2월 달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뭐 들으면 되겠지 뭐 그냥 하고서 바로 이 강의를 바로 그냥 지금 개념 완성 과정이잖아요. 다른 과목도 그렇고. 근데 그냥 바로 본인이 딱 들었는데 다 알고 그래. 이러면 11월부터 열심히 들으신 분들 기초부터 막 용어부터 익히면서 제가 들은 분들도 개념 완성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공부라는 게 시험이 그냥 이게 그냥 저 과정이 있는 건데 그 용어도 안 듣고 과정도 안 듣고 이렇게 기초도 안 듣고 바로 그냥 저 완전히 최상위는 아니지만 최상위의 지금 상위의 난이도의 그 강좌를 듣고 있는데 바로 들으면 그냥 자 이러면 그러면 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느 정도 알아듣기 위해서는 제가 그리고 또 일일이 또 뭐 기초 용어 설명하면서 지금 개념 완성 과정에서 계속 용어 설명만 하고 있을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11월, 12월이나 1월 달, 2월 달 그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쭉 들으시면, 특히 세법 같으면 11월, 12월 강의 같은 걸 강좌를 들으면 사실 웬만하면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대충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지금 3, 4월 달에 너무 늦게 오신 분은 5월 달 요약집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2차 과목은 1차는 기본서가 좀 기본이 돼야 되는데 2차 과목은 그냥 시간 없으니까 4월 달에 오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요약집을 공략해야죠.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5월 달에라도 이제 자세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법 같으면 양도세부터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어를 11월, 12월이나 1, 2월 강좌를 반드시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그냥 듣고 오시면 됩니다. 듣고 꼭 그래서 기본서를 들으신 분들은 기본서를 듣고 좀 더 편하게 한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용어를 한번 익히고 싶다, 전적인 스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11월, 12월 강좌 입문 과정 강좌를 쭉 한번 멈추지 말고 쭉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으면 세법은 어느 정도 용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달 들으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들을만 합니다. 그리고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한 8월 달쯤 되면은 대충 이제 몰랐던 것들이 이게 이거는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셨는데 바로 그냥 뭐 이렇게 4월 달에 오신 분이 바로 강의 들었더니 막 이러면 이러면 오히려 이게 강의를 제가 엄청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오히려 자 모르는 게 정상적이고, 그래서 듣고 따라오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오늘 373페이지 봅니다. 미등기 양도사입니다. 양가로 1번의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사항을 봅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정보 팔아요. 민법에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겠죠? 불이익을 줍니다. 양가로 1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체크입니다. 제목에 체크하시면 돼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및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적용을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배제하고 감면도 배제합니다. 옛날 시험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은 배제하지만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 배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기 보유통제와 기본공제 적용을 다 배제합니다. 밑줄이요. 제목이 다 밑줄입니다. 아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가 다 배제되니까 중간에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수 과세 표준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아까 몇 프로요? 70% 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이요. 자,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으로 매가만기 추계 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중에서 토지 건물은 등기된 것은 3, 7, 1에서 3%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세의 경우는 0.3%를 적용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등기된 것은 3%인데 371에서 3%인데 미등기양도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 1천분의 3 적용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즉 미등기양도선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다 체크고, 그 다음에 요까지는 지난 기본과정 때 배웠고, 오늘 양가로 2번 등기 의지하는 경우를 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것으로 의지해서, 등기하고 양도한 것으로 봐서 의지해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불이익 주지 않아요. 그래서 70% 세율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기본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는 건 이런 건 얘기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할부금 장기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어요. 갑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해 할부금 딱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뭘 믿고 자 할부금 한 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요?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잖아요.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상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요거 단기 할부 조건이었다 그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단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반드시 등기하고 팔았어야 됩니다. 장기 할부 조건입니다. 장기에 거기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험에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특공제, 기본제나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어떤 거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또 8년 제촌 작용 농지나 일정한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얘네들 그 비과세 감면이라는 자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얘들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불이익 주지 않으니까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요, 일정한 농지 우리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요건 배웠습니다.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배웠잖아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8억,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액 2억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의 4분의 1,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렇게 자체 요건이 있어요.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자체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받은 애들이다. 그래서 결론이요,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입니다. 얘네들은 미등기 양도하도록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다 체크입니다. 지금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무허가 주택 있죠? 1세대가 양도일연재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나요? 제가요, 예전에 경기도 평촌이었나 어디서 강의할 때였는데, 옛날에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수강생들 빽히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 어떤 수강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부분 강의하는데, 내 수업 시간에 손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은 요거 그래서 등기가 불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해서 그랬는데 그 수강생분이 교수실을 찾아왔어요.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무허가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규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딱 보더니
이상하네. 그러면서 갔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줬는데도 화장실에 제가 볼일 보는데 옆에 딱 오더니 아까 그 무허가 에이 진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자, 나보고 어쩌라고 진짜 여기까지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비과생이 일실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비과세권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요.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등기 의지합니다.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 전에 여기 29회 시험 때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그냥 등기 의지한다. 법령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니까 등기 의지한다. 미등기 양도하도 검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뭐다? 등기 의지합니다. 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요. 단기 할부 안 돼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 할부한 자산.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검증받았으니까 불이익 주지 않고, 또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 할부한 자산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이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 주지 않고, 또 그다음에 1세대 주택으로서 건축법에서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은 이거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등기 의지하고, 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눈에 익혀둬야 돼요. 곤란할 수 있어요. 06번에 양도수 금액 계산 특례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양도수 금액 계산 특례는 원래 사실 이게 제일 양도세 부분에서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항상 저는 5, 6월 달에 강의를 해요. 근데 3, 4월 달에 강의를 하면은 3, 4월 달에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세법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세법은 수업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냥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좌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것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요거는 양도소득세 처음에 이제 그 5월 달부터 양도세 할 때, 처음부터 양도세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천천히 자세히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렇게 몇 번이든 설명하면서 가는 게 좋아서 그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 강의는 저 3, 4월 달에 맞는 강의를 안 시켜주고 꼭 5, 6월 달에까지 끌고 가냐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 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자, 됐을 때 이렇게 던져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배우고 갑니다. 양도수 금액의 구분 계산 봅니다. 양도수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밑줄이요.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합산하지 않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맨 꼭대기 봅니다. 374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 소득금액과요, 2번 주식 양도소득금액과요, 3번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절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등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결손금을.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 몇 번 물어봤는데 29회 시험 때도 물어봤었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일단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양도차선의 통산법입니다. 세율별 공제 방법. 자,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어떻게 결손금을 통산하느냐, 세율별 공제 방법인데 양가로 1번입니다. 위 양가로 1의 규정에 따라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손 마이너스요. 자,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각 소득별로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차례로 공제합니다. 자, 어떻게 공제하느냐? 기억법입니다. 세율별 공제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 정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다음으로 공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기억, 니은 이런 것 순서대로 이렇게 공제한다는 거, 세율별 공제, 기억, 니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미공제분의 처리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밑줄짝이요.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과 세기간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밑줄짝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공제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어떤 자산을 양도하는데 상가 건물을 양도했는데요,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가 예를 들자면 뭐 1억에 샀는데 6천에 팔게 됐어요.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자, 그래서 더 이상 상권이 무너졌을 때 팔면 더 손해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4천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요번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어요. 1천만 원이요. 또 이 사람이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양도 결손물 통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결손금 마이너스 발생하면 결손금 서로 통산하는데 어떻게 통산하냐? 만약에 세율이요,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얘는 40% 세율 대상이고 얘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주식 예를 들어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세요. 결손금을 통산할 때 아까 어떻게 했냐면, 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같은 애들끼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해요. 그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 얘네들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하고는 결손금 통산할 수 없지만,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해요. 초과 누진세율 대상. 자, 세율 같은 세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율 70%, 50%, 40%, 6에서 42%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얘네들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세율이에요. 그러면 먼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 자, 얘네들끼리는 같은 애들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다려서 결손금 통산할 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3천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요거하고 여기요. 자, 여기 결손금을 요거하고 통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입니다.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이 미공제된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받을 수 없고, 자, 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다시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이런 건데요. 자, 토지 양도소득금액과 골프회원권 양도소득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끼리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토지하고 골프회원권에서 발생한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또 질문 드립니다.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식과는 안 돼요. 또요, 자, 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라서 얘네끼리는 된다니까. 뭐하고 안 된다고요? 주식이나 파생상품하고 안 된다니까. 결손금 통산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물어봤습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이유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OX요. X입니다. 이유라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양가로 3번 있잖아요. 374페이지 요거 배우자 식계준 미수간 이율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 양가로 4번 양도소득금액의 부당이익 계산부인 특례 있잖아요. 요거만 설명할 때 한 50분 정도 요 두 개를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로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서 요거만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5월 둘째 주 정도 될 건데 그때 제가 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8페이지로 갑니다. 378페이지 제7절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별표시를 여러분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양도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다만 독립화 문제로 나올지 종합 문제로 나올지 그건 뭐 그때 봐야 되고요. 어떻든 간에 무조건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양도세, 자 개요. 양도세는 신고주의 국세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고, 납세문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량에 탈루 오류 있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과세권자가 경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경정하게 되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줄 양도세는 신고납부 방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비교하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전에 양가로 2번 납세지입니다. 자 고조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집값 가운데 볼일부라고 어디요?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고조인 경우에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양도자의 주소지가, 근데 이 사람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강남구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비고지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수례지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례지고요. 근데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마돈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마돈나가 비고자가. 그런데 사업장이 없어요. 마돈나가.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니까 그 강남구 소득이 발생한 그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379페이지 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보시니까 개요는 뭐 읽어보는 거예요.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세 양자산을 양도한 고주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기한 내 납세를 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가로 2번 예정신고 의무자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자 시험에 이거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 장식용으로도 그렇든 뭐 정답으로 나오든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양도 차익이 없어요.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뺐더니 양도 차익이 빵이에요. 또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경우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분할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파생상품이라든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란 말은 얘네들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바꿔서 29회 때 나온 적도 있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서 또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생일이 언제? 그래 8월 26일. 자 8월 26일 날 만약에 8월 26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라고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0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요.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예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양도할 때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 자,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자,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020년 4월 10일 날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5월 4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언제라고요? 원칙은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이니까 양도세가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데, 자, 어떤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되잖아요. 민법에 배우죠? 닭광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러면 양도세 냈던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아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닭광되니까. 그래서 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의 반대속으로, 이게 법령 내용이고, 법령의 반대속으로 그러면 허가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는데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건 양도하는 거고,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 기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이 아니라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했잖아요.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고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세가, 이건 취득세고.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비교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본서 37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주식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아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이 만약에 비상장식 양도일이 만약에 4월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4월 20일이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상반기에 팔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다? 8월 31일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팔았다 9월 20일 날,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하반기 말일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부담보 증여 이거 이거 특이한데 시험에 안 나오네. 희한하게 시험 내기 딱 좋은데,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는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거는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만 예정신고 기한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거 꼭 주의합니다. 얘만 부담부 증여. 자, 그리고 예정신고 산출세계 계산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하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가산세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에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1,000만 분의 25, 1만 분의 즉 2.5, 즉 0.02%로 가산세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6번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순을 수정하여 나중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여기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쭉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요. 쭉 밑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랫줄 해당 무신고 아래줄 무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또 감면해 줍니다. 밑줄자 50을 감면해 줘요. 자, 일단은 요거 봐놓고 이따 또 설명드립니다. 03번 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자, 381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381페이지 오른쪽을 보니까요.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자, 예요.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아까 양도 차이였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했죠?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밑줄이고 확정신고 기간을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고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밑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가로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에 그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쭉 밑줄입니다. 맨 마지막 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를 관한 세무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다. 그거는 허가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고 확정신고 기간은 하여튼 포인트가 이거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나오기도 했고 막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 거기 나와 있고 예외 나와 있습니다. 원칙 잘 기억하고 예외 참고적으로 보시고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생략 여기가 중요하고 29회 시험 때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당연하지.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다만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짝이고 즉 예정신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맨날 기억번만 설명드렸는데 기억번이 나왔었어요.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이쪽에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쪽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요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고요 다른 거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하는데요. 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네? 자,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그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바빠 죽겠는데 똑같은 걸 또. 자, 그러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양도했어요. 양도 소득이 발생했는데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양도소득세는 인세잖아요. 양도자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잘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2회 이상 양도할 때 누진세율 대상을 적용 대상을 그럴 때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이것을 5천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뭐하러 다음 년에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진세 유정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 계산 달라지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세금 낸 것은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신고 자체는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하러 두 번 또 해요. 다만 누진세 유정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감안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근데 그래서 시험에서 누진세 유정대상 자산 2회 이상 양도할 때 이거 옳은 지문으로 물어봤었고요. 제가 맨날 강의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제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를 강의할 때 처음에 사실은요, 예정신고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중년의 남녀 수강생분들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있으면 제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심코 한번 제가 둘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있었는데 쏙닥쏙닥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장난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심각하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 관계 아니라고 막 주변을 둘러보면서 항변한 저 수강생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관계 아니라 둘이 동문수학하는 짝이잖아요. 공부할 때도 협력하고 합격해서도 실무에 나가서도 공동 중개하면서 협력했던 짝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런데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한번 봅니다. 예정신고라는 것을요, 예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예정신고를 이행 안 했어요. 만약에 불성실했다, 이행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에? 자, 답이 엇갈리시는데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남남이에요, 남남.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아까 짝 어떤 관계? 아무 관계 아닌데요? 하면서 펄쩍 뛴 분이 계시는데 얘들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돼요. 다만 아까 우리가 예정신고에서 밑줄 그고 온 게 예정신고 불성실했지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요. 요 가산세 몇 프로요? 50%를 경감해 줍니다. 50%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알겠네. 여러분 부동산을 팔았어요. 무조건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깜빡하고 어떻게 못했다, 기간을 통해서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산세 그나마 절반을 깎아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다 설명드렸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양가로 4번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이요. 무신고 가산세와 이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란 말을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를 지우고 과소신고로 좀 고쳐놓습니다.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를 지우고 과소신고 가산세로 고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로 고쳐요. 좀 과소신고 가산세로 고쳐놓습니다. 자, 하여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를 지우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계속 밑줄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잘 보실래요? 예정신고에 대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적용됐어요. 근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에 할 때는 확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할 때는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요거는 다시 부과되지, 요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382페이지 양가로 5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본 거고요. 아까 1번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유요.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고 그 건축물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미줄입니다.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여기 미줄입니다. 또 세 번째 중간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의 경우는 증축한 부분에 한정하고 또 환산 취득가액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에 더합니다. 미줄짝이요. 그래서 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페널티를 줍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요? 5% 가산세예요. 산출세가 아닙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5%라는 거. 산출세가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밑줄입니다. 다 공부했고요. 예제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순환에도 풀어봤었는데 383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자, 물납과 분할납부요. 양도소득세 물납돼요 안 돼요? 물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도세 물납 안 돼요. 분할납부는요. 분할납부는 됩니다. 물납 분할납부에서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고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 밑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게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250만 원 초과. 올해 개정됐죠? 25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밑줄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재산세, 종부세와 달리 1천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할 수 있다는 거. 처리 기준을 봅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절반 100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해요. 절반이 아니라 100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그럼 질문 드립니다.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600입니다.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60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해요. 1400일 때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자, 납부할세액 2000을 초과했다 그러면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납기내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납부세액이 3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아, 이런 걸 절반 얼마? 1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느냐? 그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신청하면 돼요. 밑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재를 봅니다. 자, 화면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PPT 칠판을 봅니다. 분할납부요. 재산세 250만 원 초과, 종부세도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는 분 인계달랐더니 없어요. 기준이 250 바뀌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재산세를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해 주세요. 그러면 별로 많지 않으시고 그랬는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1000만 원 초과 다릅니다. 분납기한이 재산세 2개월. 자, 근데 종부세만 몇 개월이요? 6개월.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인데 종부세만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는
이거 500만 원이라고 돼 있네. 또 오타, 제가 오타네요. 이거는 오타입니다. 이거는 250입니다. 250만 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자, 종부세도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 이할 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이것도 역시 자,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이요. 그래서 둘 다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라고 했어요? 15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다. 자,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니까.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사례를 외워도요.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16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600. 딱 알아 외워두십니다.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둘 다 절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교재 383페이지 징수환급 383페이지 그 결정 경정 징수환급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나중에 또 의미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385페이지입니다. 제8절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유, 조금 늦었는데 고생 많으시는데 자, 목운동 한번 합니다. 과머리를 위해서. 아이고, 반대로 돌립니다. 힘내시면서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시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무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봅니다. 양가로 2번 납세무자에서 본문을 봅니다. 국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해당 자산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고소를 둔 고소합니다. 즉, 그래서 밑줄 쫙이요. 즉, 비고소라든가 5년 미만 주소 고소 둔 고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년, 3년 주소 고소 둔 고소는 납세무 없어요. 그래서 그 표를 딱 보니까 국내 소지자산 양도 시에 비고소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비고소도 마돈나가 서울 잠실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당연히 양도세 내고 가야죠. 당연히 비고자도 과세입니다. 국내 자산 양도는 고자 비고자 다.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비고자 당연히 납세 못습니다. 마돈나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거주해야 되는데 5년 미만 주소 고소 둔 고자는 납세는 없어요.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고자만이 납세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양가로 3번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산 양도 시에 대상 자산은 국내 자산 양도와 거의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동그라미 2번에서 부동산 임차권 봅니다. 밑줄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절 보세요.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북미 또 빠진 데 있나요? 유럽 전 세계 부동산을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관리해요? 다 그러니까 국외산 양도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었지만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가액, 국외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국내 자산이든 국외산이든 원칙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밑줄이고요. 근데 니은번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밑줄입니다.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근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법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액으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86페이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서 취득가액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로 하고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그날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3번 양도차익의 원화완성. 여기 동그라미 기억번이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나 가액 필요경비를 여기 포인트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외국 돈을 달러나 파운드에나 우리나라 돈을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니까 양가로 5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장기 보유투표용지예요. 국외산 양도시에는요 장특공제 이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입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 뭐 유도해 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본공제는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각각 연 250만원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250만원 공제합니다. 밑줄이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세율을 봅니다. 국외재산 양도시의 그 표를 보세요. 세율이요. 국내재산 양도시에는 미등기 이런 거 보유한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데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기타 자산 주식 빼놓고 무조건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만 정합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양도세 세율은 50%다.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하여튼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부동산은 무조건 6에서 42%다. 밑줄입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세 공제 양가로 6번을 봅니다. 그래서 386개 잠깐만요. 386페이지 맨 아래 그 각주 표시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부동산은. 주식은 제가 아예 빼버렸고요. 387페이지입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입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봅니다.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그걸 공제해 줘야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 그 외국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과세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외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일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밑줄자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액 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세한 세액 공제 방법은 몰라도 돼요. 자, 양가로 7번 예정신고 국내산 확정신고는 국내재산 양도 규정을 준용하고 물납, 분할납, 양가로 8번 밑줄입니다. 양도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하는데 물납은 안 됩니다. 국내 재산도 안 되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이나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물납 풀어갑니다. 밑줄이요. 그리고 준용 규정 나오는데 국내재산 양도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게 나오는데 기준시가 준용하지 않는 거 나와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등기 규정이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셨죠?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드렸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려고 하냐면 자, 국내재산 양도하고 비교해서 하고 요거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하네요. 아유, 조금 늦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자, 국내재산 양도시의 고소자는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 있거나 183 이상 고소둔자예요. 근데 국외재산 양도시의 고소자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국내 5년 이상 주소 고소둔자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3년으로 바꿔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국내에 3년 이상 주소 고소, 3년 주소 고소둔자는 국외재산 양도시 납세는 없습니다. 5년 이상이 됩니다. 또 과세상 부동산 임차권 자 등기된 것만 대상이죠. 국내재산은. 근데 국외재산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자 둘 다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국외재산은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요. 자 세율은 국내재산 보유한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세율도 미등기는 70%인데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자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등기 여부 보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2% 세율 정합니다. 장특공제 국외재산 안 해줘요. 아무리 3년 이상 보였든 뭐였든 다른 나라 국가경제 신경 안 써요. 근데 기본공제는 자 미등기 양도만 원래 싹 다 깔아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공제 다 됩니다. 국외재산도 물납 둘 다 안 됩니다. 분할납부 국외재산 국내재산 다 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 거지 국외재산 분할납부는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둡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인사말 나왔네요. 2020년 새보며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2020년이고요. 자 여러분한테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맞이했는데 눈이 부시게 푸른 5월에는 여러분 웃음꽃도 같이 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양한 사연들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특별히 그런 분들 응원의 갈채를 보내주고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서 우리 또 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여러분들. 또 시험도 합격할 수 있고요. 다음 5월 달에는 우리 요약집으로 해서 양도숙제부터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5월 달에 요약집 강의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